대단히 부적절한 창당과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공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원국을 던져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국회의원 다음 의원들이 활동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맹활약하고 선거를 정말 위한 우리 황교안 대표를 존경해서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술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용우 의원,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열린민주당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을 소개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면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좀 오보를 하나 해가지고요. 바로 잡아주십시오. 네, 최강욱 전 비서관은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혼선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아무튼 그 20명을 추렸고요. 네. 20명을 추렸고 이제 순번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온라인으로 어떤 순번을 정하는 이제 투표에 들어갔고 조만간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번에 따라서 이제 그 열린민주당이 몇 석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당선권과 아닌 것이 갈라진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결국은 뭐 이제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 총선까지는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런 말이죠. 전략적 이별이라고 네. 4월 15일까지는 일단 완주는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평론가께서 오보라고 그러셨지만은 사실은 오보가 아닙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는 사실 최강욱 그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신청을 한 거죠. 상식이 안 맞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공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래도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공적인 조직인데 여기 보면은 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고 최강욱 전 그 비서관도 그렇고 황희석 더군다나 법무부 인권국장도 그렇고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대통령을 지키겠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지키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 공당이 아니고 친이대라든지 홍위병 정당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더군다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윤석열 총장 등 지난해 14명의 현직 검사들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이거를 복수 활극을 벌일 것처럼 네. 이렇게 지금 그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조국 전 법무장관을 조선시대 조광조,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인. 살인의 그 거의 총수였죠, 그렇죠? 조광조에 빗댔는데 조광조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이율곡 같은 선생은 조광조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역사 시간을 하시네요. 학문이 성숙하지도 않았고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 이상에만 치우쳤다. 이거 보면은 비유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수사 대상입니다. 사실은 14명의 현직 검사 리스트를 이게 사실 블랙리스트인데 이것을 전 인권국장 시절에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그 수사 대상이고 조국 전 법무장관도 연루가 돼 있는지조차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황희석 전 국장이 검찰 쿠데타 세력 명단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뜯어보니까 일단 그 두 가지로 좀 줄여서 말씀드리는 게 별로 의미 부여를 할 이유도 없을 것 같다. 네. 왜 그러냐면 그 명단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어떤 울산 사건까지 이어지는 검찰의 어떤 일련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에 오르락내리락했던 어떤 이름들이 거의 다 망라돼 있는. 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뉴스만 검색하면 나올 만한 이름들을 그냥 다 추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 비밀스러울 것도 없고 네. 뭐 그럴 것도 없는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할 명단도 아니다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선 부분에는 일종의 어떤 노이즈 마케팅에 깔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제가 순번 투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황희석 전 국장 같은 경우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나 최강욱 전 비서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겠느냐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 시절에 검찰 개혁 추진 단장을 맡았던 부분들을 이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캐릭터를 그쪽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또 반조국 세력으로부터 역공이 들어오면 그것이 어떤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열린민주당 어떤 그러니까 지지 성향이 오히려 어필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내민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일종의 어떤 그 인지도 올리기 차원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 부여를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했어요. 법무부의 인권국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중요한 자리죠. 또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단장까지 맡았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이 14명의 현직 검사들, 윤 총장 비롯해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가지고 14명의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우리가 보통의 국민들이 그냥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14명 검사 이름 쭉 나열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네. 이건 계속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가운데 또 황희석 전 인권국장 이 천하의 윤석열 장모 사건에 입을 열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것도 그럼 일종의 뭐 노이즈 마케팅 측면의 하나의 어떤 걸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명 한 명의 어떤 자신의 어떤 정책 이력과 거기서 어떤 정치적 자산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거기서 이제 본인은 이 어떤 조국 전 장관과 어떤 같이 움직였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설정을 하고 이제 어필. 해 들어가는 점으로 어떤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과거 어떤 사건이 있고 현재 또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왜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은 조국 수사듯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일각의 주장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어필에 들어가는 차원에서 했던 이야기 결국은 맥락은 같은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김영우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직함이 갖고 있는 전직 직함이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정반대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비례 후보로 올라갔다면 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따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집권 세력 전체의 어떤 힘이 실리는 것으로 그래서 뭔가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블랙리스트로까지 의미를 끌어올릴 필요는 없다. 요즘도 좀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런데 그거는 범죄 여부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그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그 비례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죠.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황희석 국장이 만든 이 블랙리스트 14명의 이 리스트가 범죄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대로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뭐 논의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블랙리스트 사건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지적을 하시니까 짧게만 첨언하면 예를 들어서 명단 작성 자체는 범법 행위가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그러니까 그 판결에서도 나왔어요. 명단을 작성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명단을 가지고 뭔가 실행에 들어갔을 때 이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블랙리스트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럼 황희석 전 국장의 지금 위치가 실행력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느냐 그걸 상기하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법무부 인권국장이었습니다. 아니, 전직이라니. 전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명의 리스트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14명 검사 이름을 쭉 적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 양반은 지금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14명을 좀 솎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조선시대 의군부 무슨 그래요. 의군부 생각하듯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저희가 토론을 할 때는요. 저도 이제 항상 주의하시면 어제 삼자에 대해 이름을 거론할 때도요. 그 저 양반 이 양반보다는 그 인물, 저 인물
뭐 전 국장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네, 같아요. 황희석 그 인물이요. 네. 황혜성 전 국장으로 제가 전 국장이 좋겠네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단에 거론된 검사들 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고요. 법무부는 뭐 따로 입장이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두 분 얘기 중에 나왔지만 황희석 전 국장이었죠. 이게 현 국장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 김용우 의원은 작성 시점에 대해서도 약간 시점이 의혹을 중요하죠. 제기했습니다. 그럼요. 시점이 그래서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몰라서요. 네, 이런 가운데 열린민주당은 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이 정봉주 최고위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대화의 문 열려 있다 말했고, 이 조금 전에 그 김종배 평론가가 말한 대로 총선일까지는 전략적 이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해찬 대표라든지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은 뭐 비슷한 결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연합을 할 수 있지만 합치는 일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윤호중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합당도 없고 복당도 없다 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연합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미묘한 지점은 있지만 네. 몸뚱이를 합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 대표나 사무총장의 공통된 이야기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여기서 이야기할 거리가 전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총선 이후에 논할 부분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총선 이후에 어떤 획득 의석수와 여기에 따라서 어떤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필요의 부분들이 또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오히려 이제 가장 중요한 변이는 이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떤 입장을 가져가는지가 그렇게 지금 무게를 두고 논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곤혹스럽죠.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지금 당 득표율을 가지고 결국은 비례 의석이 정해지는데 말이죠. 지금 딴 살림을 차린 거 아니겠습니까? 정봉주 손혜원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럽고 굉장히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화가 나죠.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그 정도죠. 예, 여당을 곤혹스럽게 하는 게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은요, 여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상당히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엔 인재 영입 과정에서는 주목을 받았지만은 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는 전혀 이제 언론 지상에 오르락내리락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출신 비례 후보들이 자신들이 비례 순번에서 전면 배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민주당 지도부에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해찬 대표가 오늘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그 끝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도 오늘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의 우이종 공동대표도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순번을 앞으로 당기는 문제를 여쭤봤더니 11번부터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나 더불어시민당의 우이종 공동대표 모두 순번을 번호로 앞으로 당기는 것은 없다. 애초대로 11번부터 간다. 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어떤 비례 후보들의 어떤 희망 사항은 결국은 관철되지 않고 무산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오후 3시에 오늘 오후에 제3자 공간이 재심사를 해서 이 명단을 좀 확정하기로 했는데 그 명단을 좀 보면 또 어떻게 지금 뉴스가 흘러가는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데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두고 이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빚었던 미래한국당이 이르면 오늘 중에 비례대표 공천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명단이 그동안에 뭐 당선권 안에 그 모당일 이른바 모당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에서 요구했던 인물이 한 명만 들어갔다가 나중에 거기에 4명을 넣어줬었다가 또 그게 또 이제 파국으로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정 폭이 얼마나 될지 또 순번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대폭 변화가 예상됩니까? 저는 최소한 대폭 내지는 중폭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래통합당이 영입한 인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완전히 황교안 대표 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미래통합당의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이 영입한 인물들을 그 인물들 중심으로 아마 앞번호에 미래한국당에 이제 그 포진을 좀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인사들의 그 변동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선교 미래한국당 전 대표가 거의 이제 읍소를 하면서 분란을 일으켜서 이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한선교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선교 공병호 위원장이 만들었던 그런 그 후보 명단에서 크게 좀 손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좀 실린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의 어떤 그 생각이 많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애초에 이 공천 갈등이 어떤 큰 변수였나요? 아니었나? 저는 뭐 쉽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소개했던 유영하 변호사는요. 그동안에 초반에도 그랬고 수정된 안에도 그랬고 계속 당선권 안에는 없어요. 그럼 이번에 그러면 새롭게 원유철 대표 미래한국당 대표 체제에서 황교안 그 미래통합당 대표와의 어떤 뭐 이른바 뭐 황교안의 어떤 키즈들 뭐 친황 뭐 세력들이 좀 포진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 속에서 유영하 변호사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당선권에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네. 있는데 다만 비례 후보 명단에는 올려주는데 네. 당선권 안에 순번을 주지 않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러면 그거야 뭐 한마디로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와우 뭐 그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일단 뭐 성의는 보여줬는데 금배지는 못 주겠다.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네. 결국은 그 이른바 그 박근혜 옥중 서신이 공개가 됐을 때 그때 황교안 대표였던 그 한마디 이걸로서 결국은 그냥 그 나름대로 정리라고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그 마무리가 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결국은 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그 공천 갈등 속에서 그 한성교 전 대표와 그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좀 처신 혹은 어떤 운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요. 결국은 뭐 표현상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 미래한국당에 상당히 좀 엎드린 그런 어떤 모양새도 좀 취해졌어요. 그거는 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은 당장은 화가 좀 났겠지만은 그 한성교 전 대표나 공병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죠. 네. 만들었던 그 공천 그 후보 명단이 뒤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크게 봤을 때는 결국 보수가 하나로 단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 전반적인 그 대의가 있지 않습니까? 큰 뜻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거슬러 가가지고는 결국은 총선 이후에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한성교 의원은 지금 이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보수 분열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도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아싸라게 그냥 그 사과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볼 때 한성교 전 대표는 정치 이력에 비해서는 너무나 순진하게 접근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과론만 놓고 본다면 추측이 두 갈래로 갈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마코에서 뭔가 상당히 어떤 이 긴장감 있게 근데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근거 없으니까 빼고 예. 그냥 결과론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미래한국당이고 다른 당이니까 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이 정권을 쥐고 행사를 하더라도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내지 미래통합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아주 순진하게 생각했을 가능성 결과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분의 정치 이력에 비해서는 그 어떤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정치 이력에 부응하는 정도로 노예한 어떤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최종적으로 아무튼 자기가 영입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그래도 선처를 해달라. 마지막 메시지가 이런 거 보면 귀착은 그랬던 것 예.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에 상당히 갈등을 빚었던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이랑 황교안 대표는 10여일 만에 어제 공식 서성에 드러났는데요. 그 강남에 등장했죠. 그 아무래도 태영호 그 후보가 따지고 보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부터 상처를 좀 입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당 지도부 뭐 당 대표 그 황교안 대표하고 그다음에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이 가가지고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태영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죠. 남북 관계에서나 또 대외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 탈북자이지만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태영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그 부여 이것을 그 황교안 대표하고 김영호 전 위원장이 해줬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김영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과정이기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했던 시점이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영입과 관련해서 그분이
공천에 대해서 그냥 바로 직격을 날리는 과정에서 이제 사퇴를 했던 거고 예. 그 직격을 날렸던 것에 어떤 맨 앞자리에 있었던 게 바로 이제 그 그러니까 태구민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태구민 전 공사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기를 했던 것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하고 함께 다른 데가 아니라 태구민 전 공사를 찾아갔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러니까 김종인 전 어떤 그 대표가 제기했던 공천의 문제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뭐 사퇴는 했다 하더라도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이 면을 세워주는 과정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가운데요. 지금 보면은 그 이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어떤 공천 갈등 분란 이 정도로 뭐 봉합이 될지 뭔가 또 뭐 갈등 요소가 내재돼 있을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런 건데 또 하나 그 보수 범보수 쪽에 하나 볼 수 있을까요? 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뭉친 자유공화당에서 그 합당 3주 만에 또 탈당을 했습니다. 분열인가요? 이른바 태극기 그러니까 뭐 세력이에요? 모든 게 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조원진 대표하고 여러 가지 그 후보 선정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는 자유공화당 후보들을 전 지역구에서 좀 내자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김문수 전 지사는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통합을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후보를 각 지역에서 내면은 결국 뭐 김문수 전 지사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선거 이후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 당선 가능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보수 통합을 염두에 좀 뒀던 것 같아요. 네. 김문수 전 지사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김문수 전 지사는 이런 네.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기가 아주 묘한 게 그 옥중 편지가 공개되기 바로 하루 전에 자유공화당이 결성이 됐단 말이에요. 김문수 네. 지사가 자유공화당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1야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뭉쳐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좀 사실은 좀 뻘쭘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문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보수통합당이 보수가 뭉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대의에 좀 동참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차명진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공천 신청을 해서 미래통합당에 공천을 받은 사실은 거기서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차명진 전 의원 공천 신청 전 단계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하고 거의 같이 정책 활동을 계속 해왔던 분인데 당적을 자유공화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으로 선택을 했고 거기서 공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같이 활동을 해왔던 아주 막역했던 김문수 지사가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는 사실은 차명진 전 의원의 행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것이 조원진 의원과의 어떤 온도차나 입장차로 결국은 나타났고 결국 또다시 어떤 분열로 그러니까 귀결이 된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잠시 뒤에 N번방에 관련된 청와대 입장은요. 잠시 뒤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이거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현재 그 자유한국 그 미래통합당에는요. 그 이른바 위성 비례정당이 미래한국당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여권에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있고요. 더불어시민당이 있고요. 또 그랑 별개로 더불어시민당과 참여하지 않은 열린민주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범진보 세력의 표가 갈릴 수도 있다는 그 분석이 있지만은요. 또 반대쪽에 보게 되면 이런 자유공화당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지금의 어떤 역할, 어떤 규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권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의 세 개의 어떤 정당 구도가 더 좀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을 거란 진단도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표가 갈린다라고 하는 그 접근법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밀한 접근법은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에서 공히 지역구 후보를 내서 지역구에서 경쟁이 벌어진다면 그건 표가 갈리는 거죠. 네. 결국은 재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가는 건 맞는데 지금 그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후보를 내는 게 아니라 정당 투표에 임해서 비례 후보만을 배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당에서 한 석을 더 가져가냐 저 당에서 한 석을 더 가져가냐라고 하는 내부에서의 경쟁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파이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종적으로 이른바 범여권, 표현을 이렇게 하면 범여권의 의석을 깎아먹는 제살 깎아먹기 경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열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볼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제 자유공화당 같은 경우는 김문수 지사하고 조원진 의원의 입장이 달랐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는 그냥 조원진 의원 한 명만 지역구 출마하고 나머지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말자는 입장이었고 반면에 조원진 의원은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253개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내자는 입장이었으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한 표, 두 표 차이로 만약에 그 당락에 갈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살 깎아먹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격이 좀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합니다. 여권도 사실은 분열이고요. 왜냐하면 당 지지율 가지고 결국은 그 30석 의석수 그 연동형 캡 씌워놓은 거 그거 가지고 결국은 나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비례 의석수도 의석수이기 때문에 여권도 이제 나뉜다고 봐야죠. 불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한국당은 물론 이제 여당보다는 오히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하고 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은 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황에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후보 공천도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는 분열은 아니죠. 분열은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여권의 분열은 시작이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더불어시민당의 후보 공천을 놓고는 더 아마 그 자리 싸움, 의석수 배분 문제도 그렇고 점입 가경이 될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부터 이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홍걸 후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앞번호에 지금 달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사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부터 여권의 분열은 볼만할 겁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거의 이제 단정 얘기하시네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차이가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부분에 있느냐면 봉쇄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어떤 가장 기본 득표율이 3%잖아요. 이 3%를 그 기준으로 놓고 여권과 야권의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유공화당이 3% 봉쇄 조항을 뚫고 3%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을 해서 한 석이라도 건진다라면 그거는 범야권, 보수 야권의 총합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제살 깎아먹기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 득표율에 그쳤다라고 한다면 그 제살 깎아먹기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결과적으로는 미래한국당의 어떤 그 정당 득표를 깎아먹는 결과가 돼버려요. 의석을 늘리지를 못하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종합을 하면 봉쇄 조항의 3%를 돌파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봉쇄 조항을 돌파를 해서 3% 이상의 물론 지금까지 여론조사만 기초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의석을 깎아먹지를 않고 총합에 있어서 마이너스 효과가 없다.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거기서 그 저희가 이 변수 정의당의 변수를 보겠습니다. 정의당은 범여권 정당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정의당은 정의당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여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어떤 비례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세 개의 정당이 있잖아요. 그럼 정의당은 이 국면에서 어떻게 유권자들한테 우리에게 표를 주십시오.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정의당은 노선을 확실히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어떤 길을 걸었고 지금 일관되게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기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역대 그 총선 결과를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민주당이 호성적을 거두면 지금 정의당의 전신인 민노당이나 통진당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도 호성적을 거둬요. 근데 민주당이 부진하면 더불어 정의당 결도 부진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석을 해보니까 한 3%포인트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을 하는데 그래도 정의당을 키워줘야 되니까 이쪽으로 정당 투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이게 안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범민주당 지지표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진보 정당도 키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투표했던 한 3%포인트 유권자층이 오히려 정의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여기로 어떤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아마 그 유탄을 정의당이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꼭 제 입장이 아니라 이제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정의당도 범여권 정당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4+1 협의체를 만들 때부터 그랬고
지금 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호위무사 역할을 여태까지 잘해왔잖아요. 하지만은 지금 총선을 바로 앞두고 결국은 정당 득표율 가지고 이제 의석수가 갈리게 생겼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국면이다 보니까 정의당이 이제 지금은 이제 정신 차리고 정의당은 정의당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상황 이런 게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범여권이고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그 비례 연합 정당이 생기면서 정의당도 피해를 보죠.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늘 한마디를 듣는 시간은요. 이 질문을 던질게요. 오늘 그 N번방 성착취 동영상 영상에 대한 이 착취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에 지금 가장 많은 어떤 동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조금 전에 대변을 통해서 그 잔인한 행위다. 이 회원의 전원조사, 회원이 10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최대 20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회원 전원 조사를 왜 특별조사팀까지도 꾸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연인원 26만, 중복까지 한다 하더라도 뭐 10만 원 훌쩍 넘어갈 거라고 하는 이 회원들을 추적이 가능한가?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텔레그램 그러니까 대화방을 이용을 했다라는 것인데 텔레그램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경찰력을 총동원한다고 해서 회원들을 그러니까 과연 추적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물음표로 남겨놓더라도 당연히 수사는 그 방향으로 가서 해야 되고 지금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 강화했던 추세형 이거는 당연히 부응한 어떤 그 조치고 지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도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난해 10월입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해서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것부터 다시 고쳐야죠. 포토라인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뭐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회 해악을 끼친 관련이 있어요. 해악을 끼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성범죄자에 지난 조국 대해서는 전 장관 가족 때부터 이런 인권 문제를 굉장히 조국 전 장관이 강하게 주장했고 네.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도 바통을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냥 그 권력 실세들에 대해서는 다 면죄부 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돼서 네. 10초 멘트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제가 클로징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10초는 너무 물리적으로 한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